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바라는 민심은 또 정치 신인인 저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여망을 모아 이제 국민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예. 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종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번 경선 결과 분석을 하고요. 또 향후 대선 구도를 예측하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바쁜 두 분을 모셨어요. 먼저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시사평론가 김수미 씨.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왜 이렇게 어색하게 있어요? 오늘은 좀 다른 자격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또 평론을 생소하군요. 네. 저는 이 까만 셔츠에 핑크 타이 저도 항상 저거 되게 좋아하는 색깔의 조합인데 심쿵했습니다. 유튜브로 보셔야 되는데. 왜 이래 오늘 분홍빛이야. 도망가고 싶네요. 자 오늘 자 국민의힘 경선 최종 결과에 대한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먼저 정미경 최고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좀 예상대로 그냥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여론조사 상으로 계속 보면 그 당심과 결국 민심인데요. 민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서긴 했지만 그 당심에서 사실 모든 당협위원장들하고 국회의원들이 거의 전부 윤석열 캠프에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표차를 과연 이 여론조사에서 홍 후보가 극복해내려면 20% 이상 정도 사실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앞서는 거를.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극복을 당심의 극복을 홍 후보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결과가 이제 그대로 그걸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봤고요. 오늘은 그 안에 전당대회 그 안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진 못했어요. 과거와 달리 체육관이 아니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국회의원들 뭐 한 몇 분 이제 지도부 이래가지고 했지만 그 안에 있는 열기는 뭐 장난이 아니었고요. 분위기는 핑크빛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김수민 평론가. 아유 근데 왜 말씀을 안 하시네. 자, 김수민 평론가도 총평해 주시면. 일단 뭐 스코어를 평가를 해보면 근소한 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넉넉한 차이였다고는 더더욱 말할 수 없다.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차이 6%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그래도 김수민 평론가의 예측이 가장 적확했어요. 제가 8% 이제 얘기했잖아요. 예? 8% 얘기하고. 아니요, 제가 이제 뉴미디어 계열 매체에서 뉴미디어 계열? 제가 예언 전문 프로를 2개를 하거든요. 그쪽에서 제가 43대 36을 불렀어요. 10% 차이. 근데 제가 간과했던 거는 사표 심리를 좀 간과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7% 포인트 차이 정도 날 거다라고 했는데 한 6점 몇 퍼센트 포인트가 났죠. 저는 홍준표 후보가 많이 따라잡은 거다라고 봐요. 당원 투표에서도 절대적 열세였을 텐데 저는 그 얼마 전 화제가 됐었던 처음에 모바일 투표를 확 올라갔을 때 이제 신입 당원들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여기 2030 당원들 꽤 있었고 저는 인터넷 커뮤니티로 치면 FM 코리아라든지 이쪽에 여기가 그래도 붙어져가지고 마치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3차 선거 인단에서 좀 추격을 했듯이 어느 정도는 그런 효과는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도 자존심 상하지 않게 패배한 수준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자, 정명희 최고위원님, 오늘 분홍색이라고 하셨는데 분홍빛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까? 질문하시는 분들 계셔서. 그건 왜 그러냐면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원팀으로 저희들 지도부는요. 이 경선보다도 경선 이후를 더 고민하고 걱정하거든요. 과연 왜냐하면 이 치열했던 경선 끝나고 나서 과연 이게 원팀이 안 되면 어떡하냐. 사실 지금 민주당 그거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걱정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분위기상으로는 전체 다 승복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닥은 이미 다 원팀이거든요. 여기서 뭐라 하냐면 당원들 정권 교체를 바라시는 분들은요. 홍이 되든 윤이 되든 우리는 그냥 다 하나다. 이런 게 이미 있기 때문에 결국 위에서 불협화음이 나더라도요. 그게 오래 못 가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제가 오늘 봐서 핑크빛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 오전에 약간 패배를 암시하는 듯한 글도 쓰셨고 그중에서 이제 백의종군을 하겠다라고 쓰셨다 그 부분도 삭제를 하셨어요. 좀 이런 논란들 어떻게 보셨는지 홍 후보님은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좀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홍준표 후보께서 보니까 미리 혹시 아신 게 아닌가.
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그거 지웠잖아요. 네. 그럼 너무 노골적으로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건 지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마음의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단상에 오르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표정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짧은 말이었지만 그 몇 구절 얘기하셨거든요. 그 승복 연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역할은 이것으로 끝이다. 당을 위한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라고 그러면 했다. 더 이상 것은 이제 선거 운동은 안 하겠다는 선거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꼭 그렇진 않군요. 예.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건 굉장히 실리적인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 또 후배들도 있고요. 또 도와줬던 캠프 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저는 적극적으로 도우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SNS에 백의종군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삭제가 됐던 거는 뭐 아마 본인은 그냥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봉사를 하겠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백의종군이라는 의미가 직책을 갖지 않는다는 게 있거든요. 그럼 선대위에서 어떤 직책을 갖지 않는다 이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애초부터 당원으로서 이렇게 하면은 당원에도 평당원도 있고 직책 있는 당원도 있듯이 그렇게 의미가 열려 있는 건데 백의종군이라고 해버리는 것은 이제 나는 그냥 그 선대위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삭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유승민 후보가 오늘 그 승복 연설에 백의종군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선대위에 들어오실 거거든요. 어떻게 하세요? 말씀 나누셨어요, 최고위원께서? 언어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라는 거. 제가 봤을 때 오늘 유승민 후보는 분명히 뒤끝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낙선 소감도 굉장히 길었고요. 세 후보 중에 가장 길었고 저는 마치 이제 사실 유승민 후보가 경선 도중에 굉장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정치를 하면서 저런 사람 처음 본다는 말까지 했거든요. 토론 과정에서 저는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틀어지지 않았고 아마 잘 융합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관건으로 보는 건 윤석열, 유승민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아니 그건 네. 그렇지 않은 게요. 유승민 후보 아니 제가 이건 계속하세요. 증거를 괜찮아요. 댈게요. 왜냐하면 예. 유승민 후보의 약간 대결 국면인가요? 아니 오늘 아주 좋아요. 유승민 후보의 승복 연설은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승복 연설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그 대통령 네, 대선 그때 경선 때 제가 그때 음. 사실 검사였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 예, 저희는 모르죠. 네, 하여튼 의원님 잘 아니 기억하시겠죠? 그때는 아무튼 제가 검사였는지 변호사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정치인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본 적이 국민으로서 있어요. 국민으로서 제가 들었다. 지켜보고 예.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기억에 남아요. 음. 그런데 그 기억에 남는 그 비슷한 얘기를 오늘 유승민 후보가 감동하셨어요? 하시는 거예요. 예. 최고님 그러면 이제 그 원희룡 후보가 대장동 일타 강사 뭐 이렇게 되면서 사실 막판에 굉장한 추격세를 보였다라고 밖에서 봤는데 실제 결과는 그 대장동 일타 강사 하기 전이랑 똑같은 정도의 결과가 나왔는데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두 분의 득표율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도 그렇고요. 아 이제 대장동 일타 강사로 그 이제 인기는 얻으실 수 있는데 막판에 이거는 대통령 후보를 이제 하는 투표는 그거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대답이랑 이거랑 찍는 건 또 다른 그거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네. 유튜브 영상을 근데- 잘 본 거고 예. 투표는 따르겠다. 네. 그- 아니 왜냐하면 저기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똑똑하시잖아요. 조회수와 득표수는 다르죠. 아하. 아 제가 그래서 일타 강사 하시면 안 된다고 원희룡 저희가 후보님께 한판 계속 읍소했잖아요. 말씀드렸는데 네. 야, 진 작가님 마음 상해서 빨리 계속 진 작가님 말씀해 주세요. 실로폰 갖고 예, 오세요.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홍준표 후보 지지층과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사실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어느 분이 후보가 되거나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그게 통용되지 않는 게 젊은 층이거든요. 젊은 층은 그 FM 코리아라는 데 들어가 보니까 그 이낙연 지지자들 비슷하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이재명을 찍어야겠다. 탈당했습니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아, 그렇게 말했던 분들이 홍준표 후보 지지자입니까? 아니면 유승민 그 중에는 후보? 이제 뭐 한 3분의 1 정도는 아유 그래도 어떻게 이재명을 찍냐, 뭐 윤석열 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예. 막 굉장히 있는데 그 역할을 사실은 그 홍준표 후보가 해줘야 되거든요. 이걸 윤석열 후보한테 붙이는 역할. 예, 물론 예. 이제 그 역할을 이제 이준석 대표가 좀 어느 정도는 해주겠지만은 예. 그래서 그 윤석열 캠프에서도 이 젊은층들을 끌어다 붙일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근데 지금 이제 또 말씀하려고 전화 들고 기다리는 분이 계셔갖고 그분을 연결하고 또 우리 네 명이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캠프 연결해서요. 또 캠프 입장 듣겠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이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도 들으시려면 그 헤드폰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치열한 경선 끝에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셨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캠프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예, 캠프 입장이요. 예. 오늘 당선에 관련된 예. 조금 전에 정미경 최고위원님께서 아마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셔갖고 충분하게 청취자분들께 소개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 또 당원들의 민심 이런 많은 마음들이 모여서 윤석열 후보에게 오늘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부터 이제 새로 시작이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내일부터 또 윤석열 후보가 그런 국민들의 민심에 부응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윤 후보님이 이제 오늘 그 수락 연설하시는 걸 보니까 약간은 뭐랄까 울컥하시는 그런 장면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예, 캠프에서 또 캠프 네. 분들이랑 또 말씀 나누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끝나고 나서는 사실 대화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수락연설을 하고 나오고 난 다음에는 오늘 이제 그 각종 언론사에 대한 인터뷰가 조금 전까지 한 10개 방송사 인터뷰를 내리하느라 특별한 말을 많이 나누진 못했는데 예. 인터뷰 내용을 쭉 같이 옆에서 한 10군데 방송사와 대화했던 내용들을 지켜보니까 예. 지나갔던 시간들이 좀 주마등처럼 많이 떠오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7월 말에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이 입당을 했는데 그때 그 국민의힘의 입당을 둘러싸고도 뉴스에 많이 회자된 적을 기억들 하실 겁니다. 예.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때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이렇게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됐던 그 지난 선택이 참 옳았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김성애 소장과 우리 진중권 작가도 같이 질문할게요. 예, 윤 후보께서 예. 경선 발표 후에 이제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와도 따로 대화를 나누셨나요? 끝나고 나서는 아마 그 화면들을 보셨겠지만 워낙 굉장히 좀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다만 행사장에 들어가기 전에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두 분이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때는 결과가 발표되기 전이었고요. 사실 그런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게 토론 몇 번이면 아웃이 될 것이다. 뭐 6월이면 아웃될, 8월이면 아웃이다. 9월이면 아웃될 거다. 10월이면 아웃될 것이다. 그런데도 결국은 돌파를 해냈습니다. 정치 신인이고 아마 우리나라 정치의 역사상 이런 경우 처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국민들께서 윤석열 후보에게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기대, 그 기대를 윤석열 후보가 많은 외압과 정치적인 공세, 공격들이 있었지만 그 기본적인 정신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국민께서 원하고 있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정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 열망들이 새로운 정치인에게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 뚜벅뚜벅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내고 걸어가야 되는데 과거에 반기문 전 총장, 안철수 전 대표 뭐 여러 정치인들의 사례가 있었지만 이런 국민들의 민심을 부응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국민들께 진정성을 보여줬던 그 모습이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득표율 좀 한번 분석해 보면요. 이제 선거인단에서는 뭐 굉장히 앞서셨어요. 그러니까 당원에서는 많이 앞섰고 이것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조직 투표냐 또는 이제 지역 현장들 쭉 함께 다 모여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반면에 여론조사는 지금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민심과 당심의 괴리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당심에 대한 투표는 조직표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걸 아마 옆에 계신 정미경 최고위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사실 전국적으로 조직이 거의 하나도 없었던 이준석 대표에게 많은 표심이 몰렸던 것을 살펴보게 되면 그래도 나경원 대표가 살짝 이겼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당원 표심에서 상당 부분 많은 선전했던 모습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할지 이런 내용들을 아마 보시고 판단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는 이제 그 최소한의 역선택 방지에 대한 조항이 당원 당규에도 포함이 돼 있지만 애당초부터 50%를 우리 당의 당원들이 투표를 하게 되니 나머지 50%에서 타 정당에 대한 지지층을 빼고 나면 너무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르는 것이니 여론조사에 대한 그 나름의 방식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들이 있더라도 그 내용들이 다 수용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 나왔던 여론조사의 수치보다는 조금 더 오늘 나왔던 전당대회에서 결과가 많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그러면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역선택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여론의 흐름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거니까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고요. 다만 그 결과에 아니라고 대한, 하시니까. 그 결과에 대한 표심이 알겠습니다. 오늘자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번 주의 여론조사 수치들과는 일부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사 방식에 관한 얘기도 함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배님. 그 김종인 위원장 전 위원장의 합류가 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런 또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변인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잘 아시니까요. 예. 합류하시는 겁니까?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그 후보께서 얘기했던 말 그대로를 전하면 김종인 위원장과 이제 잘 소통을 또 하고 있고 예. 또 찾아뵙고 여러 도움을 요청드릴 것이고 또 김종인 위원장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많은 언론분들과 또 함께 의견을 청하면서 앞으로 선거를 치러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고요.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두 분 간의 관계가 매우 좋고 또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오늘 경선 후보로 확정됐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같이 정권 교체를 위한 길에서 앞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또 좋은 의견들을 나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대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여부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분이 아주 뭐 간단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기존 캠프 다 해체해라, 선대위 전면 재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네. 뭐 캠프 총괄 본부장 맡을 적임자도 이미 낙점해놨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캠프 기존의 그 캠프 분들하고 좀 갈등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윤석열 후보와 또 당에 있는 지도부도 마찬가지로 많은 상의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7월 말 정도에 처음 국민의힘에 입당했을 때만 하더라도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당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지만 또 윤석열 후보는 당에 전격적으로 들어가면서 그 뒤에 김종인 위원장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도 함께 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결국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실력이 우선되고 또 정권 교체에 최적화된 인사들 중심으로 선대위를 구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과 윤석열 후보 또 당의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의 생각이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변인님 말씀 지금 중에서도 정권 교체 얘기가 되게 자주 나왔고 오늘 그 후보님도 소랑연설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뭐 10여 차례 이상 반복을 하셨는데 정권 교체한 다음에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언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문재인 정부 심판에만 집중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겠다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코로나19 위기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을 복귀해 볼 때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일들을 반드시 정권 교체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된다는 의견들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가 좀 안 나와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어떻게에 대한 얘기는 윤석열 후보의 지난 6월 29일 정치 출마 선언 이후로도 숱하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나라 그리고 공정과 이 기회를 만들겠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 또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청년에게 이런 얘기들 하다 보면 끝도 없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때문에 가장 간단하고 지금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지금 잘못되고 있는 나라를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을 대신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진 작가님, 그 선거 운동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이분이 정치 신인이잖아요. 그런데 노년층의 지지를 받고요. 그다음에 선거 운동도 굉장히 전통적으로 하셨어요. 반면에 정치 원로이신 분은 젊은 층의 지지를 받고 마지막 선거 유세를 홍대에서 했단 말이죠. 그리고 2030과 중도층으로 확장이 필요한데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가요? 저는 이게 이제 7월 말에 당에 대한 어떤 경험도 없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에 있는 전통적인 당원들 또 지지층들을 다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됐던 가장 첫 번째 일 중에 하나가 당에 있는 많은 분들을 함께 끌어안고 또 전통적인 방법으로 선거를 치러나가는 수밖에 없는 구도에 놓여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던 젊은 층들 입장에서는 약간 다소 옛날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당의 후보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국민이 원하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정치 혁신 그리고 더 많은 중도층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외연 확산까지 해나갈 수 있는 변화들이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대변인님 이제 거의 이제 네.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요. 예. 그 청취자들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셔서 몇 개만 예. 소화하고 짧게 답해 주세요. 자, 저스틴님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 이제 윤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 만큼 공식 석상에서 자주 뵐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도 아마 전역 방송들의 여러 얘기들이 나갈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본격적인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된 만큼 이 가족에 대한 같은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서의 그런 활동이라든지 이런 모습들도 차차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524님은 윤 후보님 생방송 인터뷰는 꺼리시는 것 같은데 기피하시는 거 아니시죠? 앞으로 자주 출연하시니까 특별히 이분은 이제 한판 승부에 나오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그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많은 생방송 오늘만 한 3개 정도의 생방송 인터뷰를 하고 나머지 녹화까지 했는데요. 예. 아마 라디오로 나오게 된다면 한판 승부를 가장 먼저 나가야 된다고 예, 저도 얘기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옆에 있는 진중권 교수님도 그렇게 계시니까 이 약속 어기시면 저 낙선 운동하고 다녀요. 네, 가장 중요한 질문까지 답을 드렸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CBS 라디오 한판 승부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만요. 퇴근길 본격 시사 CBS 한판 승부 박재홍 아나운서, 진중권 작가, 김성애 소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국민의힘 대선 경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최종 후보가 확정이 됐고요. 관련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김수미 시사평론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김수미 평론가, 자, 이번 경선 과정에서 그 윤석열, 이재명 평행 이론을 생각하셨다는데 네.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두 후보의 탄생 배경이 좀 비슷합니다. 정치권에서 변방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경기도지사라고 하면 한국 정치 문화에서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 갈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변방의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경기지사 출신이 대선 후보로 딱 된 적은 거의 없었죠. 후보는 되더라도 실패를 했었죠, 그죠? 이제 실패했습니다. 전학기도 실패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정미경 의원님도 놀라고 계세요 지금. 정미경 의원님은 누구야? 누구 성대모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맞아요. 아니 여기서 왜 성대모사를 하는 거야? 네. 계속해 주세요. 일단. 아무튼 예. 그래서 이제 두 후보다 주류가 아니에요. 그 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경선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박근혜 이명박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를 했던 장본인이기도 했고, 예. 근데 이제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어떤 저는 경선의 전당대회가 사실 법정에서 열렸다라고 보거든요. 이재명 후보도 본인한테 주어졌던 혐의들을 다 무죄로 털고 나오는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경쟁자들도 법정에서 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도 뭐 어떤 사법적 이슈에서 그걸 뚫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공통의 배경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공교롭게 역설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원래 이재명과 윤석열이라는 카드는 외연 확장으로 고안된 카드예요. 근데 막상 경선이 시작되니까 두 사람 다 지지층부터 잡고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선거 전략을 펴면서 두 사람의 외연 확장성이 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낙연 대 홍준표라는 조합이 다시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낙연 홍준표 후보가 중도 확장이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또 경선이 흘러가기도 했고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경선의 마무리가 됐고, 저는 또 흥미로운 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경선이 끝나자마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어요. 네. 근데 오늘 윤석열 후보는 그 수락 연설에서 굉장히 중도적인 정책 기조를 내비칩니다. 복지와 뭐 성장과 분배는 한 몸이라든가, 그러니까 전통적 국민의힘 보수층의 색깔과는 또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행 이론을 그리지 않을까 두 사람이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정미경 최고위원님 들으시고 어떠셨어요? 성대모사 말고 지금 내용. 아니 굉장히 평행 이론 예, 날카로웠습니까?
네, 어느 정도 제가 저렇게 분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 가장 동의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어요? 참고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재명 후보 핵심 지지층과 윤석열 후보 핵심 지지층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둘을 왜 비교해? 이러면서. 아니 제가 진짜 조금 기억에 남는 말씀이 뭐냐면요. 그 경선 중간에 마치 이낙연 후보든 여기 홍준표 후보든 마치 중도층을 많이 갖고 계신 분처럼 그렇게 되는 그 지점이 정확하게 보신 거. 그 부분을 좀 공감하셨다. 네. 예. 근데 그 구조가 사실은 주인공은 이재명, 윤석열이었고 조연이 홍준표, 이낙연이었다. 야구 구질로 치면은 윤석열, 이재명이 직구였고 홍준표, 이낙연이 변화구였다. 근데 보통 로망은 직구 꽂아가지고 스트라이크 하는 게 로망이잖아요. 강속구. 그게 국민의힘과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로망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 이제 원팀이 될 수 있냐 여부도 관심인데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은 분홍빛이었기 때문에 원팀 이제 다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신 거죠? 그 왜 그러냐면요. 예.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영남에 자주 가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전통적 이제 지지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식구잖아요. 그리고 오랜 기간 이 어려움을 같이 오셨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어떤 분은 윤을 지지하고 저랑 다 친한데 저를 도와주셨던 우리 식구가 어떤 분은 윤을 지지하고 어떤 분은 홍을 지지하고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홍이 되든 윤이 되든 우리는 모두 지지자들은 원팀이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위에서 손을 잡아도요. 그 지지자들이 손을 못 잡으세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의미냐면 밑에선 다 손 잡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서로 손을 잡고 싶지 않더라도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제가 핑크빛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선대위 구성은 어떻게 좀 되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선대위 구성은요. 어떻게 해도 다 좋은 구성이에요. 우리 의원님 오늘 너무 기분이 좋으신 것 같은데 너무 장밋빛 분홍빛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들어가서 서초동 캠프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법조계 인맥들 특히 이제 검찰 인맥들로 해서 변호사분들이 많이 이 개입해서 선거운동을 해왔고 이 캠프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기존 정치권하고 문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또 잘 흡수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좀 또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제가 볼 때는 이제 후보가 결정하실 건데요. 선거는 많이 치러본 사실 당 중심으로 이제는 가야 돼요. 후보 캠프가 있었을지라도 그때는 부족했으니까 여러 계층의 뭐 사적인 모임들도 다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공적인 기구로 들어왔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다 무에서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니까 그건 저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지금 4050이 이제 민주당 쪽을 지지를 하고 5670이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2030이 지금 특히 이제 남자들 중심으로 국민의힘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이 좀 버티고 있는 건데 지금 이들을 다시 붙이는 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이번에도 근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선거운동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올드 패션드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자신이 좀 꼰대 같고 아재 같고 약간 마초 같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캠프를 구성을 할 때 그 50, 60, 70 그분들 마음에 들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상당히 고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도 그 걱정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 홍준표 후보가 2030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이준석 대표가 초창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때요. 사실은 그 윤석열 후보하고 약간 어려움이 그런 상황이었을 때 홍준표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에 보고 2030이 많이 지지한 게 아니냐. 사실 이런 분석들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당대표와 손을 맞잡고 저는 2030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다른 말로 제가 여쭤보면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당대표인데 지금은 이제 후보 중심으로 어쨌든 당이 다시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그림도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는요. 우리 보수 정당의 초유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도 아닌데 30대 36살의 당대표를 우리 당원들이 만들어진 이유는요. 정권 교체였어요. 닥치고 정권 교체하라는 그 마음 속에서 이준석 대표를 실어도 올려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자기의 상징성을 알고 있고요. 역할을 알고 있어요. 저는 무조건 그런 질문은 사실 소장님 이준석 대표에게 너무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대표 스스로 적극적으로 도와서 정권 교체에 선봉이 될 거라고 본인도 사석에서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정미 의원님 굉장히 지금 텐션이 업되신 상태에서요. 무슨 질문을 해도
보니까 이제 예. 당권이 사실은 후보한테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원 당규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당이 좀 변해야 되거든요. 예. 여러 가지 변해야 되는데 그 일은 사실 후보가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라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원 당규와는 상관없이 적어도 당무에 관해서는 대표한테 상당한 권한들을 나눠주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교수님 말씀에 200% 동의합니다. 나는 옳은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무슨 말씀을 해도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님이 다 동의하시고 기분이 좋으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 그 지금 후보자께서는요. 예. 사실 정치 경험도 많이 없으시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신이 없으시거든요. 전선에 나가서 계속 지금 음. 국민들께 호소를 하셔야 되니까요. 그렇죠. 사실 당 살림과 당무 전체는요. 당원 당규와 상관없이 저는 그 우리 대표한테 이준석 대표한테 모든 걸 맡겨주시면 그걸 바라보시는 2030이 예. 또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을 혁신하는 모습 자체가 선거 캠페인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수진 평론가도 관련해서 좋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예, 2030 관련해서 그런데 저는 직접적인 홍준표 후보의 등판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필요하다. 제가 그림이 그려지는 게 일단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대선 본선에서 유세를 하면 운집할 겁니다. 인파가. 네. 젊은 청년들이.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준석 대표보다 더 운집할 거예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훨씬 코믹해요. 재밌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래요? 예. 충청도에 대문자 JP가 있었듯이 2030에는 소문자 JP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2030 표를 예. 소문자 JP 홍준표 후보가 붙여줘야 되는 게 있고 제가 댓글 반응을 굉장히 유심히 계속 보고 있는데 예. 심상치 않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FM 코리아 얘기도 했는데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2030 세대가 안철수 후보를 찍어야겠다라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요. 이동이 있다. 이걸 잡아주려면 홍준표 후보가 직접 나서야 될 겁니다. 저 동의해요. 100% 이것도. 예, 다 동의해 주시네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해도 심지어 제가 본 목격 사례 중에 2030 홍준표 후보 지지자인데 심상정 후보 찍겠다. 라고 돌아선 사람도 있었습니다. 2030이 마지막 캐스팅 보트예요 이번에. 예, 진짜까지 말씀하세요. 예. 2030 그 여성들 중에서도 홍준표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딱 싫어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약간 부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물어봤더니 아니 왜 윤석열은 싫어하고 홍준표는 왜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 그랬더니 윤석열은 약간 이제 아버지 같고 홍준표는 이제 약간 웃기는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사실 같이 있기에는 아버지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그렇죠.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 거부감이 훨씬 더 덜하다 그러더라고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홍할배라는 명칭이 있었죠.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 건드린 심리가 뭐냐면 구관이 명관하고 알고 보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교훈을 준다고 보는 게 이제 과거에는 정치가 좀 교착화가 되면 아웃사이더 인물들이 막 나타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치를 좀 오래 한 사람들에 대한 대중적 신뢰도 분명히 있다. 오래 한 사람들한테 좀 맡겨보자 이런 것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김수민 평론가가 안철수 대표 얘기를 좀 해가지고요. 안철수라는 큰 산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이제 큰 산이냐 작은 산이냐는 또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제 단일화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원희룡 그 후보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철수 후보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정민경 최고위원님께서. 최고위원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준석 대표는 오늘도 이제 정상적인 출마가 아니다라고 안철수 대표 출마를 좀 폄훼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무에 집중적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표면적으로 봐도 내부적으로 봐도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 간의 갈등은 사실 현존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들이 어떻게 풀려갈까요? 이게 안철수 후보가 과연 무시하고 직진할 수 있는 상대일까요? 아니면 포용하거나 아니면 같이 연립정부를 만들거나 어떤 그림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포용해야죠. 그리고 지금 뭐냐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요. 뭐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안철수 대표하고 100% 단일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재원 최고나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요. 또 영남 얘기를 하는데 영남에 가거나 뭐 수도권 당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안철수 얘기 나오면요. 딱 나와요. 단일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100%예요. 이준석 대표가 잠깐만요. 이준석 대표가 또 이런 말, 정치도 못하고 평론도 못한다.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말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다 듣고 있을 거거든요. 아니 거기다 플러스 윤석열 후보 측의 비전전략위원장께서는 종로로 보내드릴게 이런 말까지 해서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확
이 안철수 대표의 속을 긁는 듯한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 김근식 사실이지 비전 전략실장 발언.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초기니까 지금 초기에 어떻게 보면 신경전이 이제 아주 심하게 지금 들어간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보셨잖아요. 그렇게 해도 기차는 가거든요. 제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는 순간이 오면요. 정권 교체라는 그 큰 사명 앞에요. 대의 앞에. 예, 대의 앞에요. 모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저는 보고요. 안철수 대표는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요. 근데 어떻게 봐도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를 위해서 출마했다기보다는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출마하신 분으로 보이는데요. 아니 그건 민주당 쪽에서 원하는 지점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안철수 대표가 평소에 뭐라고 하시냐면 예. 제가 이제 듣기에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부분이 있으세요. 되게 크세요. 여러 가지 배신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는 안철수 대표는 결국 마지막에는 그 카드를 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진 작가님 말씀하실게요. 안철수 예. 미스테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예. 제가 딱 분석을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목표는 완주고요. 그 계기는 대장동 의혹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표만 갉아먹을 거라는 전제가 틀렸다는 겁니다. 2016년 총선을 생각해 보시죠. 그때 야권 분열이라는 공격을 감수하고 국민의당 창당을 했는데 결과는 새누리당이 일당을 놓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비례대표나 수도권 지역 지역구 투표를 분석을 해보면 새누리당 표를 굉장히 국민의당이 잠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장동 의혹이 이제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대형 악재인데 그걸로 표가 샜을 때 그것이 국민의힘으로 차마 건너가지 못하고 안철수 후보가 그 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독자 완주하는 게 국민의힘한테 불리하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건 민주당의 논리예요. 아니요 민주당의 논리는 저 말씀에 속으면 안 돼요. 아니, 우리 기자들은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민주당의 하시는 거니까요. 민주당의 논리는 그 반대예요.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안철수는 보수다라고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보수표를 갈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송영길 대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민주당하고 안철수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민주당 이탈층은 안철수한테 가지 말라는 얘기고 저는 거꾸로 안철수 이준석의 신경전이 윈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나 이준석 싫은데 나 국민의힘 싫은데 근데 민주당도 찍기 싫은데 했던 쪽이 안철수 후보한테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일화를 하는 게 반드시 국민의힘한테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요. 왜냐하면 그 표는요 정해져 있어요. 국민의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예. 그리고 열렬하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 열렬하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 정해져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도표 싸움인데요. 3자 구도로 가면 저희는 무조건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하고는 반드시 단일화해야 된다 이렇게 심상정 의원도 계시고 또 김동연 부총리 제가 계시니까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일화가 아니고 어차피 국민의힘이 받지 못할 표를 안철수 후보가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아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역학구도가 복잡해요. 현실은 저희가 선거를 치러보잖아요. 예. 왜냐하면 처음에 3자 구도로 간다. 안철수 후보가 나와서 이렇게 뛴다 그러면요. 우리는 질 텐데 그런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는 선거는 현실이거든요. 예. 무조건 안철수 대표하고 단일화하는 그 순간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무조건 이기네 그러면서 투표장으로 나오시고요.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투표장으로 안 나가세요. 어쨌든 이번 진 일에 작가님. 제가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북 콘서트를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완주하실지 안 하실지.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 조용히 해 이거잖아요. 내가 제일 친하다. 예. 내가 5번 만났어. 예, 5번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만나도 그분 속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평론가의 자질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정치인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프로파일링에 있어요. 제가 한판 승부에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대선 탐구. 저는 인물.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요. 뭐 이제 이런 정치공학적인 얘기도 좋은데 이제 정책 얘기로 좀 돌아가서 이재명 후보는 어쨌건 되고 나서 민주당 당내 동의 없이 뭐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몇 가지 이슈를 던지면서 어쨌거나 바람을 한번 흔들었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께서는 상대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조심스럽게 행보를 하실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제 대선 공약 관련돼서 뭔가 좀 그림이 그려지고 있거나 좀 바로 나올거나 이럴 계획들이 좀 있습니까? 물론 있고요.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본인이 던졌는데 재난지원금도 김부겸 총리가 사실은 거부한 거나
실질적으로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음식점 허가 총량제 막 던졌어요. 근데 뭐 아니면 말고 또 이런 식으로 또 꼬리를 또 감추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선 공약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행보는. 네네. 결국은 대장동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아무 말 대잔치라고 우리 이준석 대표가 맨날 얘기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국민들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지도부가 뭘 했냐면요. 물속에서 정책을 계속 가다듬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작업을.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그 뭔가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것 때문에 당원들이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선거 그 경선 부분에는 완전히 지도부는 손을 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놨었어요. 그 대신 우리는 뭐에 집중했냐면 정책에만 계속 가다듬고 있었어요. 그래서 후보가 딱 결정되면 그 후보에게 다 드리는 걸로. 곧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의원님 굉장히 지금 텐션 있게 1시간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까도 이제 김병민 대변인도 이제 역할을 분명히 하실 거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당연히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해와의 관계가 또 이렇게 너무 너무 부드럽지만은 않은 사이신 거로 이제 아주 나쁘지 않나요? 예, 그렇죠. 아주 나쁘더라고요. 예, 두 분이 정확히 말씀하세요. 두 분 사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최 의원님 생각대로 100% 포용 안 하실 가능성도 많아 보이는데요. 지난번 서울시장 경선 기억 안 나세요? 그때도 굉장히 나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단일화를 해서 그 오세훈 시장이 이겼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본다고 봐요. 결국엔 누구도 그 정권 교체라는 대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무릎을 꿇어라.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최고의 사령관이시잖아요. 들어오셔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하실 거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입니까? 최고의 사령관이면. 왜냐하면은 그 이 대선은요. 그래도 경험이 많으신 분이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전략 전술을 피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의 그 앞으로 여론조사, 그 여론조사 추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움직일 거고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결국에는 그 안철수 후보를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우리 그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필수라고 판단하시는 지점이 오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시겠죠. 김종인 전 대표는 그러면 어떤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일단 들어오셔서 그 하셔야죠. 근데 이분은 오시면 아마 전권을 달라고 하실 분이거든요. 그렇죠. 자기 말씀대로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비대위원장 하실 이름만 때도 올리실 분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재보선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관계된 얘기인데 서초갑 여기 이제 보궐선거가 있는데 조은희 그다음에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도 막 이랬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대선 전략 차원에서 30대 여성을 공천해야 한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30대 넘으셨죠. 그러니까 정미경 최고위원님도 거론되시는데 그 부분에서 반박해 주세요, 의원님. 뭐 반박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이번에 이제 치러지는 보궐선거 있잖아요. 네네. 종로, 서초 뭐 이런. 그렇죠. 사실은 뭐냐면 이 보궐선거는 대선을 위한 보궐선거여야 돼요. 그렇죠. 보궐선거를 위한 보궐선거는 아니에요. 다른 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선에 100% 집중하고 그 보궐선거는 그 대선을 위한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체제 하에서 제가 요즘 2030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 아세요? 제가 준맘이거든요. 준맘. 네. 이준석 대표의 엄마다? 엄마. 네, 준맘이라고 지금 2030이 저한테 굉장히 별명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붙여줬대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 젊은 청년들이 붙여줬는데 알겠습니다. 준맘. 마음에 안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만약에 기회가 주어지면 저는 준맘으로서 열심히 하고요. 예. 그다음에 대선 승리를 위해서 또 하는 게 맞다. 김수민 평론가. 네, 뭐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저는 김종인 시나리오를 또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제시해 주세요. 김종인이 정말 안철수를 미워한다면 견원지간이라면 저는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김동연 카드를 키울 것이다. 김동연 안철수 간의 어떤 구역이 많이 겹칩니다. 그럼 김동연을 키우면 안철수가 축소돼요.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김동연을 중도지대에서 키운 다음에 결합시키는 시나리오. 왜냐하면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에 데뷔할 쯤에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의 계획은
국민의힘 독자적으로만은 좀 힘들다.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하려면 좀 핵을 두 개로 나눠놨다가 나중에 합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아직까지도 갖고 계신다면은 바로 국민의힘에 합류하기보다는 좀 바깥에서 외곽에서 김동연 같은 주자들을 좀 키워주다가 막판에 내년 2월쯤에 합치는 시나리오 이거를 김종인 위원장은 꾀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근데 틀리면 잊어주세요. 네, 아니,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가지고요. 예, 지금 시간이 한 네. 그 2분 50분 정도 남아가지고 네. 진 작가님이랑 소장님 하나씩 질문 꼭 하고 싶으신 거. 네. 오늘 저 장성민 후보죠.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 핵심 세력들은 플랜 B 카드를 만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김동연, 뭐 김부겸 뭐 이런 분들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거 괜히 흔들어 보는 겁니까? 뭔가 진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금 뭐 플랜 B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네. 대장동 지금 사건이 이제 속도를 내고 사실 저희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야 이재명 후보 이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요. 그건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 한 사실 체인지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수인 평론가. 또 제가 보통 브리핑 코너에 나오면 막 예언 이런 거 함부로 못 하는데 예, 제가 또 예언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후보 체인지 시나리오라기보다는 낙선할 경우인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낙선을 하게 되면 대선에서 김부겸이 뜬다. 다음 민주당 카드로 그리고 거꾸로 윤석열 후보가 낙선한다면 유승민 카드가 뜬다. 라는 예언을 해봅니다. 좀 약간 대조적인 캐릭터들이고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재명 후보보다 김부겸 총리가 나이가 많고 윤석열 후보보다 유승민 전 의원이 나이가 많아요. 보통 당내 권력이 이동할 때는 더 나이 든 쪽으로 이동하진 않습니다. 더 젊은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자기보다 젊은 후보인데 낙선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연장자에게 다시 기회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기 카드로 낙선 시 카드로 김부겸 유승민 카드가 살아있다. 네, 이 방송을 박용진 의원과 그리고 원희룡 전 지사가 싫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되려면 그 각 당 자기 당의 후보가 이겨야 돼요. 그분들이 되려면. 한판 승부와 관계없는 패널의 개인적 의견이었습니다. 이거 5년 뒤에 다시 방송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고장님. 어쨌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최근까지는 당내에 집중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우익적인 발언, 특히 뭐 전두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광주에 대한 사과도 했어야 되는데 선거가 끝날 때까지 미뤘던 뭐 이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적인 당심들 좀 노렸던 것 같은데 중도로 향해서 좀 윤석열 후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30초. 지금부터 오늘 연설도 벌써 나왔는데요. 중도로. 그리고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전두환 대통령 발언이요. 뭐 당심을 바라고 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냥 그분이 평소에 생각하는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진짜 그거는 그 왜곡되거나 곡해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셔서 그렇지. 저는 그냥 그거 말 그대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검사들이 그게 훈련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정치인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뭘 막 의도하고 막 생각하고 이렇게 막 발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 때문에요. 아마 그 광주에 가서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할 겁니다. 예. 자, 윤석열 후보로 최종 결정된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 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